장유샤 날라갔죠. 장유샤하고 류전리가 다 실전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군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 위협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에서 노리는 게 공산당 중앙군 사이를 무력화시키려고 저러는 게 아니냐.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중국 군내에 이 일반 군인들과 정치 장교들 간에 암투국이 많이 벌어진다. 인민해방군도 대만 침공과 관련된 병력을 이제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예, 오늘 김대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은 잘 들여다보시죠? 잘 들여다보는데 언제 갔다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제 한 2번 갔다 왔죠. 2번? 상해, 베이징 이제 네. 2번 갔다 왔는데. 또 중국 문화하고는 아주 뭐 친밀하신 분이시니까. 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 장유샤 숙청될 거라고 봤어요? 아, 놀랐어요. 놀랬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작년에 이제 장유샤가 뭐 시진핑 뭐 제거하네 막 이상한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건 또 우리도 대화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중국 관련돼서 보통 이제 주류 학자들 분들은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약간 비주류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이제 뭐 이랬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베이징 갔다 왔었어요. 네. 가보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이제 9월 3일 전승정 열병식 때 예. 그때 건재함을 과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작년에 베이징 갔을 때 아니다. 장유샤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제 그쪽 있는 이제 싱크탱크 사람들한테 분위기로. 예, 싱크탱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인자라는 거는 곧 의미하는 바가 넌 잘려. 약간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인자라고 남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면 위험하죠. 그렇죠. 네. 이 국면을 어떻게 봐요? 우리 저 김평론가님은. 아, 저는 근데 그 전에 25년도 초에 제가 이제 대만에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이제 친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대만 국방부 뭐 자문위원 하는 친구도 있고 24년 말에 한번 이 친구가 왔었어요. 이 친구 하는 거는 밥만 먹고 중국 인민해방군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사실 지금 대만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 쪽 연구하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대만도 보면 중국을 연구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군내에 이 일반 군인들과 정치 장교들 간에 굉장히 암투국이 많이 벌어진다. 중국 내부의 군과. 그러니까 군에 보면 북한도 네. 정치 장교가 있죠. 아, 정치군하고 그 야전군하고. 네. 그 알력 다툼이 되게 심하다. 그래? 그런데 이번에 이 공산당 중앙군사위 이 숙청되는 걸 보면 이게 요번에 표면적으로 드러났어요. 잘 보시면 장유샤 날라갔죠. 네. 장유샤하고 같이 날라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류젠리도 합참의장. 네. 근데 이 장유샤하고 류전리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각이 안 되는데 중월 전쟁은 아시죠, 다들? 거기서 뭐 상당히 그 전투를 잘한 사람으로. 네. 그게 유명한 이제 사람이잖아요. 79년도인지 78년도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80년대도 또 있었어요. 84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에서는 제가 죄송한데 그게 베트남 지명을 제가 잘 몰라요. 예. 그 중국과 베트남 접경 지역에 보면 이제 중국어로 하면 라오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라오샨이라는 그 전투가 유명한 전투예요. 네. 랴오샨 전투가. 라오샨 전투 때 그때 이제 베트남군도 한 개 사단이 동원됐었고 중국군도 한 그 정도 규모의 좀 병력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핵심 지휘관 중 한 명이 장유샤였어요. 그 수십 차례 베트남군 공격을 격퇴했다고 소문난.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과정이 있었고 중국군이 먼저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고 2단계에서 이제 방어 작전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장유샤하고 류전리가 이 84년도 라오샨 전투 때 다 실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예. 다 날라갔어요 이번에.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장성민. 부주석. 예. 근데 이 사람이 정치장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이 감사원장 그렇죠. 그 기율위원회 서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전의 과정을 보면은 야전 군인이었다가 이제 공산당 교육받고 정치장교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면 그 말이 맞았어요. 확실히 지금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정치장교들과 야전군인들 사이에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용해서 일종의 숙청에 사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당 중앙 군사위 중국 군부 핵심 7명이잖아요. 네. 시진핑은 민간인인데 주석이고 네. 부주석 하나 살아남은 게 장성민 네. 정치장교 기율위원회 서기였어요. 네. 부주석. 네. 나머지 5명이 야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전 세력을 5명을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 국가에서 노리는 게 예. 공산당 중앙군사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저러는 게 아니냐. 대만 침공 준비하는 시준석이 왜 그런 일을 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2인자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약간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과거 중국 공산당 역사를 보면 그 지금 뭐 북한도 비슷하잖아요. 예. 당정군이잖아요. 예. 중국도 똑같잖아요. 당정군. 군은 힘이 없어요 원래 공산당 사회에서는. 근데 예. 중국 공산당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 때 그 쫓겨나고 예. 핍박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4인방이 설치고 예. 장칭부터. 예. 근데 4인방을 정리한 게 군부였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당 중앙 군사의 주석직만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중국에서 군대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예. 그 4인방을 쳤던 게 그 베이징 공국에 있던 사람 그 들고 일어나서 예. 하룻밤 사이에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예. 정리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군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 위협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시진핑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네. 야전 세력들의 씨를 말려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당정을 견제할 수 있는 군부 인사들 정리했다라고 봐야죠. 이런 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예. 그 대만 침공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시진핑은 민간인이고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예. 장유샤가 그건 무리다. 예. 반대했다. 그래서 제거했다는 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그게 평가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거는 약간 시진핑 국가석은 대만 침공해야 된다 그러고 장유샤가 말렸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오히려 장유샤가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유샤는 실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지만 뭐 지난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이제 설이에요, 썰. 대만 침공 전에 그 대만하고 그 중국하고 사이에 보면 대만 해협 있죠. 네. 거기 잘 보면은 대만이 지금 갖고 있는 섬들이 있어요. 진먼도 이런데. 금문도 있고 뭐 펑우제도도 있고 보면 저기 건너편에 샤먼이 보여요. 네. 그 저는 샤먼도 갔었거든요. 샤먼에서 보면 또 금문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만 해협에 있는 섬을 하나 점령을 해보자. 그거를 장유샤가 제안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아, 장유샤. 그거는 쉬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니 제가 저러면서 나까지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설도 있구나. 네. 그 썰이 여러 가지 반중 단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인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잘 보시면 중국이 군사개혁하면서 전구로 다 전환을 했어요. 전구 5대 전군가 그렇죠. 그렇죠. 전환을 네. 다 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만 침공을 하게 되면 동부 전구가 주력이에요. 동부 그 전구 사령관들은 지금 다 멀쩡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2017년부터 그때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뭐 90주년, 창군 90주년이었고 이제 100주년이 2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야전 군인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특히 초급 간부들이 10년 지나면 영관급이 되잖아요. 네. 그럼 야전 지휘관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27년부터 27년까지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다 그러면 28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부정부패. 예. 중국군 부정부패 심하잖아요. 로켓군 뭐 연료를 물로 채웠다느니 뭐 로켓 엔진 연료로 갖다가 허거해 먹었다느니 무슨 믿거나 말거나 네. 어쨌든 부정부패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던데.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부정부패는 기본이죠. 기본. 예. 기본이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뭐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전 중국 가면은 예. 텔레비전을 틀어놔요. 예, 네. 틀어놓고 그 드라마나 여러 채널을 다 봐요. 예. 근데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장르가 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아, 최근에. 예. 그게 뭐냐면 부정부패와의 전쟁. 아. 옛날에는 범죄와의 전쟁. 예. 중국판. 옛날에는 드라마가 사실 뻔했어요. 뭐 무협. 그러니까 역사물도 있고 예. 무협물.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한일 전쟁. 어.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막 침략당했을 때 예. 공산당과 국민당과의 싸움. 그 장르가 한 3개 정도 됐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뭐 한한령 나오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사줬지만 뭐 대장금은 어디서든 가는 막 틀고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가보면 부정부패를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지방 공산당 석인데 겉으로는 청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래서 막 집도 막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 닭장에 보면은 거기 막 금붙이 있고 막. 아, 공산당 당 소속인데. 네. 어. 그다음에 뭐 검찰에 있는 사람인데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한데? 청렴하게 사는데 네. 뒷조사 해보니까 뭐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고 이런 게 드라마로 나와요. 근데 그게 중국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드라마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장유샤 이번에 숙청된 류젠리, 네. 그다음에 7명 중에 5명이에요. мя오와 네. 리쌍푸, 허웨이둥. 네. 5명이 사실상 모두 부정부패예요. 지금 보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털어서 네.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저는 안 나요. 아 그래요? 농담 모욕했어. 네. 아 털면 먼지 나오죠. 저는 안 나요. 아. 농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민국가해석이 국가해석 된 뒤로 강력하게 부정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그럼 왜 중국인민해방군이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냐. 먼지가 조금 나는 거랑 막 먼지 투성이랑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덩샤오핑이 그때 개혁 개방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국방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업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심해졌어요 이게. 북한도 그렇게 해요. 네, 북한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사실 정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이 처음 손댄 게 로켓군이잖아요. 네, 로켓군은 첨단이니까 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мя오와부터 시작해서 뭐 리쌍푸 다 날라갔잖아요. 네, 장유샤하고 네, 류젠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날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 그러니까 사람. 예. 제가 봤을 때는 류전리는 그냥 세트로 날아간 거고 예. 장유샤는 자꾸 2인자 얘기 뭐 나오고 쿠데타 얘기 나오니까 예. 결국에는 자른 것 같아요. 어쨌든 부정부패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눈 감아 줄 수도 있었는데 예. 자꾸 외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번 사태 당 중앙 군사위 7명 체제에서 네. 정치장기 하나 남고 시진핑 남았으면 네. 야전 주의비는 모두 날아갔는데 네. 이게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영향은 없다. 지금 왜냐하면 전구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전쟁이 나면 동부정부 사령관이 다 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케이만 하면 할 수 있는 이제 걸림돌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대만과 관련돼서는 좀 더 양상이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정부패는 기본이고 예. 여기에 2인자설이 나오니 예. 화근의 씨앗을 시진핑이 잘라버렸다. 그렇죠. 처음부터 장유샤는 권력의 도전 세력은 아니었다. 예. 아, 그리고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남아있다. 남아 있죠.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려고 그러면 20년도 내에 해야 돼요. 20년도? 30년도? 그러니까 30년 전에 해야 돼요. 하려면. 2030년 이전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도 지금 인구 절벽이 심각해요. 인구 줄었더라고요. 계속 줄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병력 수가 지금 한 100만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새 막 로봇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중국도. 그래서 30년 넘어가면 중국 인민해방군도 대만 침공과 관련된 병력을 이제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28년을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그리고 그때까지 전쟁 준비 끝내라 그랬죠. 네. 그리고 29년이 중요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건국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얘기하는 신중국. 2029년이 80주년이에요. 그러면 타임테이블상으로 봤을 때는 한 28년 1년간 치고받고 하고 29년에 타이피에서 국경절 열병식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28년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사연임 목표가 아니라 이런 추세를 보면 영구 집권이 목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죠? 보면 네. 당중앙군사에 이렇게 무력화시켜놓은 걸 보면 네. 포동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사연임이 목표가 아니다. 네. 어차피 뭐 사연임이야 지금 당과 정은 정리가 됐잖아요. 다. 네. 네. 군만 정리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다 정리했고. 그러니까 지난번 9월에 푸틴하고 시진핑 베이징 만났을 때 네. 야, 뭐 장기 갈아 끼면 150년 산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농담이 아닌 거죠. 빈말이 아닌 거죠. 빈말이 아닌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번 장유샤, 류젠리 당중앙에서의 무력화는 장기 집권으로 장기 영구 집권, 그렇죠. 영구 집권의 포석이다. 네. 아,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대만인데 네. 대만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만군이 보면 참 황당해요. 과거에 우리 울산급 사가려다가 프랑스 라파에트 사가면서 생긴 라파에트 빌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뭐 14명이나 변사로 프랑스 대만에서 발견되고 네. 뭐 160억 프랑 중에 도입가 네. 무려 35억, 40억 프랑이 뇌물이었고 네. 그런데 이번에 하이쿤이라고 네. 대만 자체 제작한 잠수함 네. 지난해 대만 해군에 인도돼야 되는데 파이프 터지고 엔진 서고 물 새고 자망 시험은 못하고 네. 대만도 대책 없어요 지금. 지금 하이쿤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녹화하기 전날에 네. 자망 시험을 했어요. 아 자망 시험 했어요? 테스트하러 나가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28일 네. 8일 날 나가는 거 네. 밤에 나가는 걸 보여줬고 네. 자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아직 이제 발표를 안 했고 네. 테스트하러 나가는 거는 이제 저도 확인을 했는데 대만이 참 우리나라의 그 무기 개발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하이쿠남도 이 배경이 좀 있어요. 대만은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사실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 노력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미국에 의존해 왔었어요. 미국이 첨단 무기도 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매년 컨설팅 피를 냈었습니다. 대만이. 그러니까 그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우리 이런 게 필요해. 근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다 보니 잠수함과 관련된 걸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니 미국이 좀 대신 해달라. 근데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 계속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전격적으로 된 게 트럼프 일기 행정부예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중국이 뭐 계속 미국과 이제 대척점에 서니까 야 그럼 안 되겠다. 특히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만 항공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미국이 각종 그 수출어가 다 내줬어요. 그러면서 차잉원 정부 때 갑자기 이게 탄력받아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갔었고, 근데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한 거는 이제 일부분이고, 사실은 우리 기술자 잠수함 기술자들이 합법적으로 간 건 아니죠. 이제 일종의 이제 컨설팅 회색지대, 네,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었죠. 그 주가 된 거는 일종의 이제 키프로스에 있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가 주가 돼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미국, 영국 기술자들이 사실 주가 됐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기술자들이 한 거는 일부분. 예. 대만 자체는 별로 없고. 대만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전부터 대만 국영조선소에서 준비들 많이 해왔었고. 근데 이겁니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대만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안 되면 언론이 난리가 나요. 일이 되게 커져요.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대만 내에서 사실 말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 대만 국영조선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 일정의 그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했던 일정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예. 우리는 70년대 참수리 고속정, 예. 80년대 울산 포항급, 예. 90년대 광개토 1, 예. 광개토 2, 예. 광개토 3 해서 지금 정조대왕함까지 예. 다산 정형까지 왔잖아요. 예. 근데 대만은 우리 울산급 가져가려다가 라파이트 예. 비리 터져서 라파이트급 왕망됐고 예. 그다음에 이란에 주려고 했던 70년대 키드급 미국 갔다가 이제 아직도 굴려먹고 있고 예. 체계적으로 지금 함정 건조 실적이 없는데 예. 어떻게 갑자기 그 대형 잠수함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네. 이게 대만 군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미국 방사업체들 지사들 있잖아요. 예. 이런 지사들에서 대만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만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더 빨리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대만군의 이 무기체계 획득 절차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우리랑 비교해 보면 거의 우리 군사 정권 시절 획득 체계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투명성이 없구나. 네. 그리고 몇몇 업체가 독점을 해요, 항상. 이 잠수함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검은 돈이 오가지. 예. 지금도 그래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이 대만의 무기 수출 관련된 수출 허가를 빨리빨리 내줘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막 5년에 한 번씩 몰아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안 들어오죠, 뭔가가 이렇게 되면. 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만 조선업계가 사실은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더 이상 미국에서 그 구형군함 들여오는 거 좀 그만하고 우리가 만들자. 그래야 우리 조선업이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대만군이 그렇게 이제 뇌물 먹고 이러면서 잘 안 됐죠, 그게. 그러길래 우리 울산급 가져가지.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지. 그게 울산급 얘기가 왜 나왔었냐면 그것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설에 많이 비중을 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만에서 특사가 와요. 특사가 와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수교하는 거는 우리가 못 막는다. 하지만 조금만 좀 연기를 시켜달라. 그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가 만약에 연기를 해주면 타이베이 지하철을 한국산을 쓰겠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다 그 전철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제안이 울산급 호위함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16척이었죠. 네. 10척은 직도입, 10척은 근데 진행하면 대만에서 그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 지금 중국 해군이 옛날과 달리 뭐 고속정, 뭐 어뢰정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큰 배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냐? 라는 논란은 있었는데 하여튼 대만 정부 특사가 와서 그렇게 두 가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단교하고 수교했죠. 네, 수교했잖아요. 그때도 그 자유중국 지금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면 옛날엔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국 대사가 있던 사람들도 가관이었어요. 그런 그때 이제 대만 정부 입장에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당시 한국에 있던 특파원이 쓴 자서전에 나와요. 그 위급한 상황에도 그 자유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뭐 했냐면 한국에서 차 수입하다가 대만에 팔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고차.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대만 사람들이 뼈 아프게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80년대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군대가 그걸 안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우리는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하이쿤 네. 초도함인데 이거 단기간에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 잠수함 네. 캐나다 60조 사업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없지 네. 않아 있잖아요. 네. 대만이 우리한테 손 내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중국이 가만히 아니겠죠. 그렇지.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만에 T-50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T-50 네, T-50 고동훈련기. 고동훈련기. 왜냐하면 대만군이 고동훈련기 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트라이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차잉원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이제 국산화 국내 개발로 하면서 사실 계획이 이제 어그러졌고 그리고 대만 사람들 이상한 또 반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뭐 때문에 단교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배합하는 게 많아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대만 사람들은 경쟁 상대로. 그렇게 봐야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 꼴배기 싫어서 할 가능성 제가 봤을 땐 적다. 우리는 산업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대만은 경박단소로 네. 반도체, 경공업 이런 쪽은 좀 돼. 우린 중후장되고. 그러니까 하이쿤이 지금 저기 헤매는 게 중공업이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만 갔을 때 대만 뭐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거기도 지금 뭐 지금 M1A2를 미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들어왔죠. 있지만 네. 그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M1A2가 사실은 저도 대만 여러 차례 가봤지만 MBT 주력 탱크. 네. 대만 지형이 안 맞아요. 대만에서 그런 얘기 해요. 너무 무겁다. 그렇지.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한 50톤 뭐 40톤 되는 걸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어차피 미국에서 기술을 들여와서 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 K2, K1인데. K1 사실은 제가 가봐서 보면 K1, 딱 맞죠. A2가 딱 맞아요. 딱 맞죠. 예. 근데 하는 얘기가 못한다. 중공업이 못 받쳐주고. 안 되죠. 네. 예. 그 문제가 사실 커요. 그 세상에 그 트리키에 공대공 미사일만 트리키에도 지금 알타이 전차 네. 기술 못만 안 돼갖고 우리 파워팩 가져가는데. 헤매고 있죠. 예. 심지어 저기도 장갑제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요. 알타이는. 예. 야,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이 군 비리는 공통점이 있네요. 맞아요. 이상해요 보면. 중국은 더 심하고. 예. 그리고 중국은 또 이게 지금 장유샤나 류전리 이런 사람들 군대 내 파벌이거든요. 파벌 문제도 심각하고 여기. 우리도 사실 반성해야 될 게 율곡 비리부터 네. 뼈아픈 과거가 있었죠. 그러나 그걸 딛고 어쨌든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점에서는 대만군이 반면 교사를 좀 많이 삼아야겠네요. 그 제도 우리에게. 개선을 우리는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주가 사실은 이제 민간 업체들이 주잖아요. 근데 대만 잘 보시면 다 국영. 그리고 이제 대만에 보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가 이제 중상과학 연구소인데 우리 ADD. 네. 중상과학연구소는 우리 국가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중상과학연구소는 자기네들이 무기를 만들어요. 오,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유도탄 이런 건 다 만들어요. 그걸 팔아요. 납품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대만 해군이 자국산 군함을 만드는데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대만이 만든 무기 체계에 미국산 장비가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주는구나. 제약을 많이 걸어놔요. 시스템 체계 통합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연합작전할 때 필요한 뭐 데이터 링크라든가 네. 이런 거 다 제약을 걸어놔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유사시에 지금 이제 그 키드급 그걸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미국에서 온 장비잖아요. 70년대 만들었는데. 네, 미국에서 온 장비잖아요. 일안 주려고. 거기는 미국산 데이터 링크를 달 수가 있어요. 미국 거니까. 네. 근데 대만이 만든 배는 그걸 못 달아요. 네. 미국이 이걸 막아놨어요. 근데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미국 해군에서 퇴역한 함정 또 받아와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만든 배에 미국산 뭐 데이터 링크나 보안 장비들을 장착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대만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배가 북한으로 넘어갈 걱정은 안 하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 대만 배는 중국으로 넘어갈 걸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네. 과거에 그 대만 공군의 F5 전투기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몇 년 전에 치누크 헬기 영광급 장교가 가지고 가려다 잡혔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벌써 됐어요. 중국 그 베이징에 있는 군사박물관에 가면 예.
넘어갔던 전투기가 거의 있어요. 지금 전시돼 있어요. 김평론가님 또 전공 나왔네. 예. KF-21 예. 카이 근무하셨죠? 예. 그것도 홍보 담당으로. 한 2년 있었죠. 예. 야 언젠가 싶었는데 뜨는 게 떴고 42개월 이제나 저제나 1600회 1600 소티죠. 예. 뜨고 내리면서 무려 12,000 조건 이상을 시험해서 예. 이제 블록 1 시험 비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이제 양산 기체가 하반기 인도되죠 공군에? 아마 올 상반기에 이제 출고식을 네. 할 거고 정확한 시점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럼 상반기 이게 출고가 되면 이제 공군에 넘어가면 공군이 또 일정 기간 운용한 다음에 바로 전력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IOC 단계가 있고 초기 네. 작전 운용 단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완전 작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 대비 IOC에서 FOC 넘어가는 게 좀 빨라요. 지금 이제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는 다 됐는데, 네. 무기. 예, 이게 네. 항공기는 지금 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험 비행 다 끝났고 요새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강릉이 1순위입니다. 강릉에 있는 전투 비행단에 아마 KF-10이 가장 먼저 배치될 것 거기가 같아요. 그 F5, F4 있었죠? 네, F5 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설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리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잘못하면 좀 전력화 과정에 좀 지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불안 요소가 좀 되긴 하죠. 그래도 뭐 국가 뭐 시책이니까 네. 뭐 진행은 될 것 같고. 자 이제 설계도면 시험 비행 단계하고 네. 실제 양산에서 실전 배치는 거 하나가 땅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KF-21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 네. 말레이시아 네. 차기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드디어 말레이시아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아 지금 이제 그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뭐 지난해 좀 밝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MRCA 사업을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이 지금 운용 중인 전투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호넷 FA-18 CD형 이걸 쓰고 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공군 잘 보시면 러시아 전투기도 있어요. SU-27, 30 이것도 30 쓰고 있죠. MKM. 근데 지금 러시아 전투기들이 써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용 유지가 잘 안 돼요. 수명이 짧잖아요. 수명이 엔진이나 짧고 부품이. 더군다나 러시아가 이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S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대 말아야죠. 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쿠웨이트 공군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슈퍼호넷을 들여와서 현재 쓰고 있는 호넷 전투기를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받아오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쿠웨이트 공군도 안 쓰면 퇴역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호넷 쓰던 거? 네. 그래서 이제 받아오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슈퍼호넷 쿠웨이트가 주문한 게 지금 아직 인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냥 쿠웨이트도 계속 써야 되는 호넷을. 네, 생산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생각했던 시점에 지금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얘기한 게 그럼 MRCA 사업을 좀 땡겨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MRCA 사업 관련돼서 뭐 우리 KF-10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사실은 후보 기종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23년도에 우리 FA-50M을 구매를 했고 말레이시아 내 여론이 KF-20에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뭐 왔다 갔다 하더만 말레이시아는 다른가 봐요. 말레이시아 공군이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투기를 이렇게 삽니다. 12대 이렇게 끊어서 사요. 한 개 대대기 사요. 오. 왜냐? 정치인들이 이제 뒷돈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전투기의 집합소예요, 완전히. 근데 말레이시아 공군이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운용 유지가 안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MRCA 사업도 하는 게 기종을 좀 줄여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 운영 요건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KF-21을 좀 우선순위를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필리핀도 지금 KF-21에 관심을 보인다. 네. 필리핀은 이미 FA-50으로 재미 많이 받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효자 상품이 됐어요. FA-52. 네. 거기서 신뢰성이 딱.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 지금 KF-21에 이렇게 열광한 나라가 어디냐면 예. 필리핀이에요. 최고로. 네.
우리 국뽕 빼고는 필리핀이 1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국뽕이 KFC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뭐 안 주고 뭐 기름으로 낼래 뭐 떼쓰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뭐 거의 뭐 난리도 아니고 반면 이제 필리핀은 거의 뭐 지금 KPCB를 우리나라만큼이나 좋아하는 나라예요. 자기네 거로 생각하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필리핀도 MRF 사업을 네.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가격만 맞으면 필리핀 내 여론은 이래요. 가격만 맞으면 사겠다라는 게 커요. 지금 규모가 24대라는 네. 이게 대대? 네. 그 규모? 정도 되죠. 근데 필리핀이 그 정도의 공군력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면 남중국해 지금 중국 때문에. 중국. 사실 이제 필리핀이 F-50을 도입한 배경도 중국 때문이에요. 전에 이제 필리핀이 냉전 시절에는 공군력이 괜찮았어요. 미국이 있었으니까 수백만 미군 기지도 그다음에 있었고, 클라크 네, 있었고. 공군 기지도 있었고. 근데 이제 냉전 끝나고 다 철군하고 이제 미국 나가고 그러면서 전투기 세력이 쭉 줄다가 결국에 없었거든요. 근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갑자기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전투기 사업을 한 게 F-50 도입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오죽하면 뭐 호위함, 초기함도 지금 HD 현대중공업 사고 전투기도 뭐 MRF 사업에 KF-11을 좀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는 필리핀이 또 두테르테 이런 때 뜨악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한국 무기의 가장 신뢰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정말 이런 파트너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우리하고 굉장히 방산 협력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멀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가까워지는 데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지금 최근에 네. 라팔을 인도받았어요. 예. 라팔. 그 공동개발 분담금도 줄였고 줄인 것도 아직 제대로 안 내고 있고. 안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는 그럼 우리가 공동개발 이제 블록 2가 있잖아요. 예. 공대지까지. 예. 블록 1은 공대 0이고 예. 지금 아랍에미리트까지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 우지부동이에요? BJR. 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프라보 대통령이 전에 국방부 장관이었죠. 예. 프라보가 국방부 장관 되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라보는 반환이에요? 약간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25년에 인도네시아가 해외에서 무기 사는데 얼마 썼을 것 같아요? 많이 썼어요?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인도네시아 하나. 경제 규모로 보면은 뭐 몇십억 달러도 굉장히 큰 건데. 작년에 예. 참고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무기 사는데 10조 원 썼어요. 10조 원. 그럼 한 60, 70억 달러? 그중 대부분이 대출입니다. 사과 끼고 산 거예요, 다. 그 수출금융 그거 지원받고 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KF-11 공동 개발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게 블록 1 48대를 사겠다. 공대공. 네. 했는데 작년 10조 원 들렸잖아요. 그럼 이제 산술적으로 지금 KF-11 블록 1이 해외에서는 대당 1,300억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1,000억 정도로 봐요. 우리 내수 기준으로. 그러면은 48대 살려면 4조 8천억 있어야 되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수출하면 더 올라갑니다, 이게. 그다음에 새로 전투비행단 구성하려면 부대 시설도 다시 지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미니멈 5조 원 이상이에요.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5년 한 해만 10조 질렀다고. 전투기 사고, 군함 사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나온 얘기가 이제 48대 블록은 안 하겠다. 16대만 하겠다. 블록 2로 바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것도 다 한국 정부가 수출금융 해달라.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블록 2는 아직 실제 기체가 없어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추정 키로는 뭐 1,600억 얘기 나옵니다. 대당 가격 1,600원 하지 않겠냐. 저는 한 1,300억 정도 보는데 이제 내수 이게 우리 군에 납품하는 가격을 그러면 16대로 하면 돈이 많이 줄겠죠. 4조 8천억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뭐 3조 뭐 이 정도 2, 3조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상황이에요. 돈도 없는 인도네시아가 네. 저렇게 사업을 벌려놨으니 앞으로도 신뢰성은 의심인 거고 네.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인도네시아면 아주 그냥 질려해요.
그렇죠. 이 밀덕들은 특히 네. 아랍에미리트 참여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거긴 돈도 그래서- 많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다면서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같이 하는 거는 블록 1까지입니다. 블록 2는 아니에요. 블록 인도네시아가 때를 쓰든 말든. 네. 블록 2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PC 만드는 항공우주산업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UAE, 막 폴란드 이런 나라에 제안을 했었어요. 블록 2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UAE는 좀 관심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와서 타봤잖아요, 작년에. 예? 타봤다라는 거는 구매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왔다. UAE 국방 차관이 탔나요 그때? 그때 그렇습니다. 예. 공군 관계자가 와서 tas었고 폴란드 공군참모총도 와서 탔죠. 탔었고. 왜냐면 폴란드도 지금 사업이 있어요. 폴란드도 한 40여 대 정도 쌍발 전투기 좀 살려고 그래요. KP-11이 쌍발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 공군이 지금 갖고 있는 전투기들이 다 단발이에요. F-35 단발이죠. F-16 단발이죠. 우리나라에 사간 F-50도 단발이죠. 근데 물론 단발이라 그래서 뭐 안전성이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추력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다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죠. 피탄시나 아니면 하나 고장났을 때. 네.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쌍발이 하나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KF-11도 폴란드가 좀 보고 있고 UAE도 지금 보고 있고 FA-50에서 실효성도 폴란드. 있고 그러면 UAE는 참여할 수도 있다. 블록 2에. 가능성이 높죠. 이제 UAE가 바라는 게 있어요. 예. UAE 요새 잘 보시면 예. 국부펀드 UAE가 산유국이잖아요. 예. 이게 많잖아요. 많죠. 국부펀드 운용을 많이 합니다. 인구는 뭐 얼마 안 되는데 네, 돈은 저도 넘쳐나죠. 한번 갔다 와봤지만 아부다비. UAE가 국부펀드 동원해서 요새 하는 게 뭐냐면 자국 방위 산업을 많이 키워요. 근데 지금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도 실제 있습니다. 이게 방산 강소 기업들 지분을 많이 사가요. 근데 지금 이제 UAE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아마 있습니다. 이제 곧 네. 나올 건데 네. 자기네가 만든 항공 무장을 달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 뭐 라팔, 유로파이터 이런 전투기들은 달려 그러면 이제 비싸게 불러요. 체계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KF-21은 한국은 뭐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UAE랑 하는 게 좀 있고 아크부대도 간지 오래됐고. 아쿠드도 가 있고 네. 실제로 천무도 사갔고. 네, 천무, 천궁투 사갔죠. 네, 천궁 사갔고. 네, 공동 개발한 무기도 있어요. 같이.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LIG 넥스원하고 풍산하고 UAE의 이제 방산업체하고 같이 만든 미사일이 하나 있어요. 알히다라고. 그것도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작년에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얘기해도 되는 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P-11에 자기네가 만든 좀 무장을 좀 장착을 용이하게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이제 KF-21 기체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게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 결국 고민이 무장인데 예. 이제 공대공은 현재 미티어 유럽제 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공대지도 우리가 이제 공대공은 2030년대 초중반, 공대지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완성이 되죠. 지금 이제 장공지 2 장거리 공대지 철령. 네, 철령. 500km 사거리. 철령은 뭐 이제 한 뭐 2년 뒤 네. 개발 완료되고 뭐 2, 3년 뒤에 개발 완료되고 이제 전력화할 예정이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KGB, 네, GPS 주도 폭탄이 이미 태국 사우디가 썼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KGB는 이제 지금 우리 공군 전투기에서 이렇게 단말기로 운용이 됩니다. 체계 통합이 안 돼 있어요. KF-21은 이제 체계 통합이 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장공공, 장거리 공대공, 이제 단거리 공대공은 아마 2035년 이후에 이제 양산이 될 거고. 양산 시기가. 양산 시기가. 개발은 그 전에 완료가 되는데 보통 개발하고 한 1, 2년 정도 양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였으면 양산은 한 번에 뭐 수십 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럼 2032년이면 공대지, 공대공, KF-21 대부분 자체 무장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35년 이후면.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있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저 항공 선진국들. 중국 정도에는 그러니까 없지 않나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뭐 영국도 좀 해당이 되고 영국은 그렇지만- 사실 옛날 같진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미티어 미사일이
엄청 비싸요. 지금 반내립에 4발 달게 돼 있죠. 네. KP11에. 네. 그 발당 가격이 네. 저는 얼마 전까지 4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발에. 미처 한 발당 40억이에요. 그럼 KP11 배에 4발 달면 160억. 160억. 비행기 값에 한 5분에. 아니 강남에 웬만한 빌딩 하나가 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 기준이고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새 20억이 또 올랐더라고요. 60억이에요 그럼? 발당 60억이래요, 요새. 240억 4발이면?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네. 전투기 가격에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5분의 1, 4분의 1 되죠. 네. 저 장거리는 우리가 개발하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이제 그거 대체하는 게 네. 이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체계 개발 업체 그거 선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화하고 또 LIG가 한번 크게 또 붙지 않을까. 암남을 안 쓰고 미체를 쓰는 건 미국이 체계 통합 안 시켜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작년에 아덱스 때도 이제 네. 확인했었는데 미국은 정책적으로 그 있어요. 미국산 항공 전자장비 뭐 레이더나 이런 거를 미제를 안 쓰면 안 해줘요. 근데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그리펜은 이제 해줬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남이 중거리 공대공이잖아요. 네. 근데 암남도 좀 옛날 버전은 해주는데 새 버전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차이를 둬요. 지들이 A사 레이더, ILST, 적외선, 뭐 EO, 전자광학, 네. 전자전 4대 기술을 안 줘서 우리가 개발한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정책적으로 그게 있어서 암남하고 지금 이제 사인드와인드는 못 따는 걸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KF-21에 대한 의혹은 사라졌잖아요. 다 이제 정리됐죠. 네. 찾아보니까 KF-21이 F4, F5, 네. 그다음 F16을 대체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F16이 전 세계적으로 날아다니는 게 2,000에서 3,000대더라고요. 지금 3,000대 넘습니다. 네. 네. 그거 도태식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KF-11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KF-11이 그 교체 대상인데 날개 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 F16이 변수예요. F16이 계속 진화해요? 진화하고 또 한 가지 F16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F16을 만들 때부터 뭘 했냐면 날다 보면 기체의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F4 팬텀이나 F5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백 시간 비행하면 들어와서 창정비 같은 개념으로 기체를 한번 싹 다 뜯어야 됐어요. 근데 F16은 개발할 때부터 그 피로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비행하면 어디가 먼저 고장이 난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갈아주면 돼요. 모듈식으로 싹. 네. 비행을 이 정도 하면 기체의 어느 부분이 손상이 가니 그 전에 갈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F16이 지금 수명이 길어요. 수명도 길고 MRO도 쉽겠네. 위주 운영 보스. 그리고 3,000대가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MRO도 쉽고 거기다 성능 개량 사업도 지금 많고 그다음에 이게 F16은 또 재밌는 게 엔진도 우리 KF-11은 엔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F414 미국이 만든 요것만 장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쌍발이고 F16은 단발이고. 네, 단발인데 F16은 엔진을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미국 지휘사나 PW사 거를 골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엔진도 가격 경쟁을 시켜서 싸게 살 수 있고 안에 들어가는 항공전자 장비도 뭐 이스라엘 업체가 만드는 거 달아도 되고 그러니까 옵션이 다양해. 로키드 마틴이 아주 꿀통을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이게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근데 로키드 마틴은 이제 F-16 라인은 점점 폐쇄하고 F-30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러우 전쟁 터지면서 네. 다시 F-16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명관이다. 전에 저도 한번 갔었지만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포트워스에서 F-16을 만들었었어요. 거기 F-35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줄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키드 마틴 생각이 더 이상 F-16 장사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보고 F-16 라인 가져가라. 뜯어가라. 라인을. 네, 그냥 니네가 만들어. 대신에 이제 파는 거에 일정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우리 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포트워스에 있던 생산 라인을 그린빌이라는 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F-16도 지금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뭐 카이 근무도 했고 또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제 국뽕물 좀 빼고. 네. 자, 어쨌든 F-16은 76년에 개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개조를 해도 네. 자전거에다가 모터 단다고 그래서 오토바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KF7은 처음부터 오토바이로 개발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F16이 물론 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진화를 해왔지만 저희가 차 살 때도 그렇잖아요. 아우 이제 좀 물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KF11이 구매가 당겨오죠.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이니까. 크린쉿 제로 베이스에서 만든 4.5세 전투기니까. 근데 지금 뭐 4.5세 전투기들 라팔 뭐 이제 유로파이터 걔들은 시작부터 4세대였잖아요. 4세대에서 개발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개발년들 보면 수십 년, 70년대 막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긋지긋해. 그런 고객들은 KF11에 이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이제 한 2035년 중반쯤에 이제 장공공, 당공공, 국산 공대공 무장, 장거리 공대공 국산. 국산 공대공 무장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국산 미티어가 나오면 공중전이나 이런 데서 유로파이터나 라팔에 비해서 강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해외 국가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 무기 개발에서 10년은 금방이에요. 그렇죠. 후딱 가죠. 네. 그러니까 제가 KFX 이전에 KF11 네. 그때가 제가 20대 말이었어요. 아니다 다시 30대 초반이었거든요. KF-X는 익스페리멘탈. 네. 이제 시험 단계, 개발 단계란 얘기죠. 그때 막 저기 사업 타당성 하고 할 때가 제가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이미 40대 중반이 됐으니까 네. 그 심리에 후딱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예. KF-10 미래는 밝고 그걸 이제 실현시키는 노력이 이제 뒤따를 거면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기분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네. 이게 이제 뭐 잘 나가면 질투도 많다고 자꾸 우리한테 덤비는 게 이제 튀르키예 예. 칸이에요. 칸 KAN 예. 이게 자기들 말로는 5세대라고 그러고 네. 기체 크기는 뭐 F-22 하거나 더 커 보이고 네. 엔진도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한다고 그러고 네. 자꾸 우리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자 우리는 시제기 1600 이상 만들어서 시험비행 모두 끝내고 블록1이지만 근데 칸은 기술 실증기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비행기 자체가. 시험비행도 딱 2번 하고 지금 조용하더만요. CJ 1호기로 비행한 게 다 전부고. 완성체 시제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기술 실증기라고 그래서 만들어서 이것저것 좀 붙여보는 요 단계는 거죠. 이제 그런 시제기 1호가 이제 1호기가 이제 몇 번 비행을 했고 2번. 2번 정도 네. 했고. 사실은 이제 출발 현상으로 보면 아직 얘는 이제 걸음마 단계고 예. 우리는 걸음마 단계 뛰고 이제 달릴 준비하는 거고 예. 그런 차이가 있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튀르키예가 좀 우리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전투기 자체는 지금 속도가 느린데 전투기에 들어가는 무장, 공대공 미사일은 이미 있더라고요. 네. 레이더도 했어요 이미. 그 무인기에 들어가는 거죠. A사 레이더.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지금 이제 F-16 성능 개량에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속도가 우리보다 좀 빨리 나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항공무장, 네. 그건 좀 빨리 나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메인이 지금 속도가 안 나요. 메인이 왜 속도가 안 나냐? 튀르키예도 지금 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한두 번 비행해 본 거는 일종의 프로모션용이에요. 예. 일본도 심신이라고 해서 기술 네. 실증기 만든 적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만들었었죠. 예. 5세대. 네, 근데 이제 짱구 굴려보니까 개발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영국, 이탈리아랑 직행으로 같이 하려는 걸로 바꿨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칸도 문제가 개발비를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CJ 1호기 한번 띄워보고 지금 이제 입지를 던진 나라들이 보면 거기 이제 코낀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칸에도 또 관심을 네. 보이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칸 하기로 계약서 서명했고. 계약도 서명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튀르키예가 적극적으로 이제 세일즈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돈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됐고 UAE도 사실 이제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같은 다 이슬람권이네. 네. 그러니까 약간 튀르키예가 지금 다 순위파 국가들. 그 튀르키예가 예. 이슬람의 방산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인적 구성이 보면 튀르키예가 좀 그런 비슷한 체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칸도 보면 아직은 약간 프로모션 단계.
쓸지 안 쓸지 모르겠고. 방사는 예.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종합적인 전기, 전자, 금속, 기계, 반도체, 예. 화학부터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예. 지금 트리케어가 우리 K2 전차 예. 기술을 사갔죠. 그렇죠. 그래서 알타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파워팩 못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거 수입해 가잖아요. 수입이죠. 근데 이 트리케어가 칸에 장착하는 엔진이 네. F-22급인데 예. 이걸 개발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엔진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지금 이제 이게 방산 기술로 봤을 때 체계 통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엮어서 제품을 만드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구성품이 못 받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국산 엔진 개발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미국산 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미국산 엔진이에요. GE가 만든 129 그 미국이 준 게 아니라 사갔던 거 그냥 갖다 끼워놓은 거잖아요. F-16용으로 한 예, 건데 단 거죠. 예. 허락도 없이 살았다면서요. 네. 그럼 이제 저러면 이제 추후 엔진 받기 힘들어지거든요. 음. 왜냐하면 미국하고 약속하고 칸용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F-16용으로 한 건데 예.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수출 허가 다시 안 내주죠 이제. 예.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튀르키예가 원래 F-35를 구입하려고 선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안 줬잖아요. S-400 하면서 러시아 S-400 러시아 하면서. 방공망 네.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지금 미국하고 엮여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엔진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우리가 F-22 랩터 네. 스텔스기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F-22의 매력 중에 하나가 슈퍼크루징이잖아요. 그렇죠. 초음속으로 순항하는 애프터 버너 없이 네. 이게 천문학적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엔진을 러시아도 못 만들고 중국도 못 만드는 트리키예가 2030대 중반에 만든다?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미국이 기술 주지 않는 한. 안 주죠. 줄 리가 없죠. 우리도 안 주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 한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요? 영국.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근데 영국이 그걸 왜 줘요?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돈을 내고 기술을 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국은 지금 이제 EJ200이라고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엔진이 있는데 예. 이건 사실 이제 수명이 다 해가요. 근데 이거 남는 기술 뭐 묵혀봤자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튀르키예한테 기술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지금 트리키예가 목표라는 사양급에는 못 미치잖아요. 못 미치죠. EJ200은 사실 지금 이제 여기 달려있는 129보다는 작은 엔진이기 때문에 예. 우리 KP10이 달린 것보다도 추력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다만 슈퍼크루즈 관련된 기술을 입수해서 이거를 튀르키예가 응용하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는데 예. 소재나 이런 게 과연 받쳐주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하는 것도 하고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우리는 지금 이제 뭐 5,500 최근에 이제 10,000파운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16,000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단계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튀르키예도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칸 정도 되는 거에 쓰려면 사실 아직 그 기술은 넘사벽이에요. 엔진 개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빠를 것 같아요? 트리키예가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빠를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5세대 이상, 6세대 쓸 수 있는 전투기 엔진 개발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죠. 언제쯤 예상해요? 국산 엔진 30년 후반 돼야 되잖아. 후반. 네. 공대공 미사일은 중반, 네. 후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와서 KPC 블록 3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공군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블록 3는 지금 물음표죠. 그렇죠. 블록 2에서 개발할 건지 아니면 6세대로 갈지 그렇죠. 그거 아직 그러니까 지금 엔진 개발하고 무장 개발하는 게 물론 KF-11 무장은 KF-11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 국산 6세대 전투기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반 6세대 전투기 개발 관련된 기반 기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KF-21 보면 이제 2026년에 양산기들이 공군에 인도가 되고 네. 블록 2의 그 양산기는 언제예요? 27년 말 28년. 27년 말 28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블록 3에 대한 개념 연구는 이미 끝났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제 블록 3를 좀 하고 싶어 하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F-35를 못 산 나라들은 사실 이제 그런 동급 성능의 좀 전투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도 많고. 근데 우리 공군 입장은 좀 틀려요.
공군이 봤을 때 지금 중국도 5세대, 6세대 하고 있고, 제22부터 그다음에 뭐 젠 36, 뭐 젠 50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6세대도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G캡이 5.5세대 이상이니까. 네. 그럼 공군의 생각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KFC 블록 3 뭐 5세대 이상 될 텐데, 네. 자 이거 하면은 주변국 전투 경제에서 잘못하면 뒤처질 수 있고 그런 좀 딜레마가 있죠 지금. 칸하고 KF-21은 네. 제가 보기에 수출 시장에서 붙을 일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칸은 제가 보기엔 물음표가 너무 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죠. 예. 네. 그러면 칸을 우리가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 사이에 KF-21은 다양한 기회가 있죠. 칸은 아직은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고 우리는 뭐 올해 이제 달리는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 KF-21이 참 우리가 입방정 떨면 안 되지만 네. 이렇게 순조롭게 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유,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없죠.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시제기 단계에서 한 번씩 추락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근데 우리는 단 한 번의 그런 사건 사고 없이 1600인 시간 다 했고 과거에 T50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사천에서 많이 했어요. 네. 시험 비행을. 예. 근데 이제 KF-21은 사천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산 해미 쪽에 이제 국가연 시험장이 있어서 거기서도 하고 예. 그러니까 두 군데서 해서 좀 이게 시간을 좀 단축시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전무후무하죠. K9 자주포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을 장악한 K9이 단군 일의 최대 수출 효자 상품이면 네. KF-21은 최대의 기술적인 집약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칸하고 비교해 봤는데 자, 칸은 뭐 우리 상대가 아닌 것 같고 현재까지는 네. 방심하면 안 되지만 잠수하면 얘기가 달라요. 지금 이제 폴란드에서는 우리가 스웨덴한테 물 먹었고 네. 근데 물을 먹을 수밖에 없겠더만요. 네. 스웨덴은 뭐 자기들이 쓰던 잠수함 신형에 가까운 걸 무상으로 준다 그러고 폴란드로서는 또 나토로서 대안이 없었던 것 같고 네. 이제 관심은 캐나다예요. 네. 무려 60조 3,000톤급 12척 그죠? 맞습니다. 전체 현재 기준으로 60조.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100조 200조로 시간 지나면 커질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MRO하고 정비 네. 유지보수하면 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독일의 TKMS하고 지금 한국 네. 하나오션인가요? 네. 양파전이죠. 그 이제 최종 후보에 두 개가 올라갔고 이제 독일이 지금 이제 노르웨이랑 공동 개발하는 게 이제 212 CD급이라고 요거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212 CD급은 이제 막 건조에 들어갔어요. 건조해서 지금 어디에 넘겨줘요?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둘이 같이 쓸 예정인데 네. 이제 1번 함을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3,000톤급 3,000톤급이 안 돼요. 안 되죠. 네. 근데 캐나다는 3,000톤급을 원하잖아요. 근데 뭐 캐나다 군이 요구하는 이제 작전 요구도에는 들어오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있는 장보고 3 배치 2 장영실함 3,600톤급이고 그다음에 지금 배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안모함이 괌에서 열린 한미연합 대잠작전에도 참가를 했었고. 예. 그래 따지면 지금 잠수함의 그 전력화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빨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예. 독일은 설계도 개념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거죠. 만들고 근데 있는 거죠. 짓고 있는 것도 캐나다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 뭐 앞서 폴란드 얘기해 주셨지만 예. 폴란드가 사실 이제 스웨덴 잠수함을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있는 발트해 작전 환경에 맞았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스웨덴이 잠수함 계약하기 전에 선구매를 좀 한 게 있어요. 폴란드에. 그래서 폴란드가 만든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한 1조 원어치 사줬어요. 지금 폴란드도 그 맨패드 견착 지정설이 있나 보네요. 그 러시아 거를 이제 국산화한 이글라. 피온이라는 그러니까 이글라 약간 예. 파생형 같은 건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구매를 해요. 아니, 어차피 우리 부족한 거 겸사겸사 선제적으로 구매를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가자. 그래서 그게 컸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간과했는데 지금 이제 독일이 어프로치하는 게 약간 그런 방식이에요. 선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선구매한 게 꽤 있어요, 지금 사실. 뭘 그 선구매했어요? 지금 캐나다 방사는 없을 거고. 아니요. 캐나다가 네.
항공기 제작 업체가 하나 있어요. 아, 롬바디아. 예, 롬바디아에서 지금 독일 공군이 하는 사업 중에 전자전기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롬바디아 수송기를 베이스로 네, 그 비즈니스 제트기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으로. 예,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좀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더 사겠다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캐나다에 보면 이제 로키드 마틴 자회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함정에 들어가는 두뇌 수상 전투함의 두뇌 전투 체계 예. 요거 만든 회사가 있는데 우리 독일 해군의 새로운 전투함에 여기 거 쓰겠다. 이미 이제 그걸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잠수함 외에 장외 경기로는 지금 독일이 좀 많이 앞서갔어요. 근데 이게 보통 잠수함만 좋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지금 독일이 치고 나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특사도 가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죠. 그래도 예. 사실 세계 최고의 잠수함 제조국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 그렇죠. 지금 그 정도. 생각해보세요. 예. 옛날에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 배워왔잖아요. 91년에 진수한 장보고 지난 연말 퇴역했죠. 근데 지금 경쟁이잖아요. 예. 야, 옛날에 스승이었는데 지금은 경쟁이 됐다. 예. 이게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 예. 세계 조선 산업의 기술력으로 보면 예. 중국보다 앞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MRO 예. 향후 최소한 30년을 쓸 텐데 예. 이 MRO의 미래를 본다면 캐나다가 합리적이라면 우리하고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이게 사실 이게 뭐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60조라는 사실 큰 돈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사실 둘 다 지금 최종으로 올라가 있는 우리 잠수함이나 독일 잠수함이나 뭘 사도 작전 요구 성능은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 난리를 치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지금 약간 유럽과 친해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잠수함보다 장외 경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캐나다하고 물론 잠수함도 걸려져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캐나다가 원하는 게 네. 트럼프한테 하도 등을 맞다 보니까 네. 자동차 산업 그렇죠. 투자 네. 미래 자동차는 전기차잖아요. 맞습니다. 그 폭스바겐이 무려 70억 캐나다 달러 네. 투자를 이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독일은 장외 경기에서 지금 점수를 쌓아가는데 뭐 약간 좀 밀리는 상황 아닌가 보여지죠. 우리의 또 장점은 뭐냐? 배터리. 이게 세계 최고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싸구려 중국 배터리 못 쓰고 네. 한국 거 쓴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단을 꾸려서 갔을 때 네. 이쪽 관련도 갔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면은 이쪽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자동차 부분도 우리가 앞서는 거 아니에요? 독일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캐나다가 선택이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시를 해야 돼요. 어떻게 봐요? 독일하고 우리하고. 독일 TKMS하고 하나오션하고. 그러니까 잠수함 성능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 군의 요구들을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안전하게 반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구나. 차라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태평양은 우리 거, 네. 대서양은 독일 거. 사실 저도 이제 하나오션 관계자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했고 반씩하자. 반반씩 하자. 네. 어쩌면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그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독일이 지금 12척이면 6척만 수주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차라리 태평양 환경은 우리 장보고 3 배치2가 더 맞고 대서양 환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독일 CD가 맞긴 하거든요. 전장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뭐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냐. 그럼 캐나다는 두 군데서 다 뽑아먹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잠수함은 안 보이잖아요. 물속에 있으니까. 네. 모양도 그냥 소세지처럼 두리뭉실하고. 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어릴 때 뭐 프라모델 밀덕 잠수함 안 만들잖아요. 다 전함 만들지. 네. 근데 지금 우리 핵잠도 그렇지만 네. 지금 잠수함의 전략적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보통 잠수함도 앞서 얘기했지만 장보고함이 한 34년 쓰고 퇴역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가 우리 해군이 창정비 닦고 조이고 잘해가지고 그만큼 쓴 건데 그렇죠.
지금 80년대 말 뭐 우리랑 비슷한 시점에 잠수함 도입했던 나라들은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 시점이 왔어요. 장보고가 34년 쓰고 나갔잖아요. 네. 그때 산 나라들. 그것도 잘 쓴 거지 우리가. 생생하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영상 그 해군에서 이제 공개한 영상들 보면 아직도 안에는 삐까뻔쩍해요. 멀쩡해요 다. 우리가 원래 닦고 조이고 빛내자. 네. 이제 그런 나라들이 꽤 있어요. 거기다 지금 우리 앞서 뭐 필리핀 KFC 얘기도 했지만 필리핀도 잠수함 지금 도입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죠. 뭐 캐나다가 되면 땡큐지만 안 돼도 여전히 기회는 많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페루도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이제 잠수함 같이 하기로 했고 지금 필리핀도 사업이 있고 중동 쪽도 계속 사업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샀던 나라들은 이제 교체 다 해야 돼요. 남미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잠수함 전성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 잠수함 오케이 해준 게 그 대만의 사람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중국이 항공모함 한 척 나올 때마다 미국이 대만 잠수함 2척 건조하는 걸 승인해 줄 거다. 아, 그러면 항공모함들이 절름발이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전략 지수가 높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네. 잠수함 영국 잠수함 콩코러가 네. 아르헨티나 만톤급 순양함을 어뢰 한 발로 격침시켰고 그렇죠. 거꾸로 네. 아르헨티나의 산루이스 209급 잡느라고 네. 영국 해군력이 뭐 절반이 경계했다는 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콩커러가 가장 먼저 폴란드 전역 예, 가장 그쵸. 먼저 핵 추진이니까 금방 갔죠. 금방 그냥 수중에서 달려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고 없냐 차가 확 드러나는 거죠. 아, 언제든 빠른 속도로. 그렇죠. 제일 먼저 전개돼서 벨그라노 만톤급을 격침시켰고 네. 그랬더니 무서워서 아르헨티나의 항공모함은 전쟁 끝날 때까지 항구에 못 나갔고. 그때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 격침시켰을 때 그때 그 무유도 어뢰로 한 거예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개념 어뢰라면서요. 네. 무유도 어뢰로 한 거예요. 네. 잠만경을 보고 네. 그걸 쏜 거예요. 그 왜 그랬냐고 함장한테 물어봤더니 네. 최신형은 못 믿겠고 그렇죠. 검증된 옛날 기술이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이 어뢰 스캔들 나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뢰가 쏘면 안 맞고 가라앉고 네. 일본 거는 정확했고 네. 아르헨티나 산루이스도요. 네. 여러 발 영국 함정에 발사했는데 네. 다 실패했어요. 그게 사실 우리 뭐 전 세계 해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잠수함이 어뢰 쏴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실사격을 하는 게 우리도 사실 뭐 림팩이나 이런 데 가야 한 번씩 해보니까 네. 어뢰는 멀쩡했어요. 발사 절차를 훈련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맞아요. 돈 들어가도. 네. 그래서 미군이 천문학적으로 돈 들여서 훈련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미국. 그러면 자 캐나다 잠수함은 참 아슬아슬하다. 그렇죠. 아사. 그러나 이게 끝나도 여전히 기회의 창. 바다는 넓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 수요가 네. 신규 수요, 대체 수요가 계속 나오니까. 네. KF-21은 3,000대가 넘게 날아다니는 F-16의 시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장보고 시리즈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는 무거울 중 3,000톤도 있지만 그 외 중형 잠수함 또 209급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시장이 넘쳐나겠네요. 그렇죠. 대체 수요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산 나라들은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꽤 많다. 많아요. 209가 베스트셀러였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잠수함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당시 서독 정부가 차관을 끼고 많이 팔았어요. 지들은 209도 없었으면서 조그만 거 500톤급, 600톤급 썼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남미나 이런 뭐 동남아 국가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었죠. 아, 차관을 껴주니까. 그러니까 수출 금융을 끼고 팔았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왜냐하면 이제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세계적 금융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좀 향후에 잠수함 수출을 하려면 수출 금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죠. 예, 오늘 KF-21 잠수함까지 받고 순수한 기술력, 군사, 방산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네. 금융부터 시작해서 MRO까지 국가적인 국책 사업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예,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